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희생자에게 90번이 넘는 상처를 입히게 만들었을까? 분노, 복수, 혹은 폭로에 대한 두려움일까? 미리암 바이에호의 이야기는 모든 정황이 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다. 수사는 이미 6년째 계속되고 있다. 살인자는 여전히 자유롭다.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목표를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모두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중도에 목숨을 잃는다. 1993년 8월 9일 스페인의 수도에서 미리암 바이에호가 태어났다. 외동딸인 그녀는 보살핌과 사랑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동물에게 놀라운 다정함을 보였는데 길고양이나 개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반드시 멈춰서서 먹이를 주곤 했다. 친절함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태도는 그녀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학생 시절 소녀는 수의사가 되는 꿈을 꾸었다. 부모님은 그녀가 몇 시간이고 이웃집 동물들과 어울리거나 길거리에 어떤 잡종견을 보고도 눈을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획은 수정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녀는 전문대학에서 의료 분야를 선택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행정관리 과정을 수료했다. 첫 직장은 제약회사의 실험실 조교였다. 나중에는 직장을 옮겨 컴퓨터 장비 판매 부서장으로 승진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돈을 벌며 재정적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 상사와 동료들은 그녀를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 미리암은 항상 목표지향적인 성격으로 노력 없이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다. 추가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다. 유로 한 푼까지 아껴 모았다. 전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독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 계기 중 하나는 2마리의 큰 개였다. 그녀는 동물들과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넓은 집을 원했다. 미리암은 마당이 있는 큰 집을 꿈꿨다. 가급적 도시 외곽,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그녀는 아침 풍경을 상상했다. 문을 열면 개들이 마당으로 뛰쳐나가고 이웃의 불평도 비좁음도 없는 그런 곳. 물론 부동산 구입에는 아직 부족한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원치 않았다. 해결책은 친구 실리아와 함께 집을 임대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돈을 절약하고 마침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다. 집은 넓고 자유로웠지만 2사람만 사는 것은 아니었다. 실리아의 남자친구 세르히오도 합류했다. 젊은이들은 둘 다 직원으로 일하던 배터리 공장에서 만났다. 그는 장비 유지보수 기술자였고 그녀는 실험실에서 일했다. 미리암은 그를 거의 알지 못했다. 실리아가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을 때 몇 번 만난 것이 전부였다. 평범한 커플, 특별할 것 없었다. 세 사람은 적당한 집을 골라 곧 비아누에바 델 토레로 이사했다. 농경지가 많고 외곽에 공업단지가 있는 지방 소도시였다. 그들이 선택한 지역은 조용하고 안전했다. 범죄율이 낮고 현지 인구가 적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로 얼굴을 알았다. 차들은 천천히 다녔다. 저녁에는 사람들이 개를 산책시키며 이웃과 인사를 나눴다. 점차 세입자들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미리암은 이사를 온 것을 바로 마음에 들어 했다. 특히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을 오랫동안 산책시킬 수 있는 넓은 공터와 황무지가 있어 기뻤다.
그녀는 저녁마다 4마리의 개, 자신의 개 2마리와 실리아의 개 2마리를 데리고 주택가 가장자리를 거닐었다. 집들이 끝나고 덤불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바로 이곳에서 2019년 1월 16일 젊은 이웃 커플이 산책하고 있었다. 저녁은 춥고 조용했다. 길에서 멀리 떨어진 덤불 속에서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여성을 발견했다. 목격자들은 즉시 구급차를 부르며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는 생명의 흔적을 보이고 있었다. 숨을 쉬고 움직였다. 불행히도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구할 사람은 이미 없었다. 피는 더 이상 맥박치지 않았다. 몸은 차가워졌다. 희생자는 모여든 현지 주민들에 의해 금방 신원이 확인되었다. 25살의 미리암 바예호는 몇 달 전에 이 집으로 이사와 아직 모든 사람과 친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정기적으로 황무지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알아봤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항상 모자와 목도리를 하고 있었다. 항상 4마리의 동물과 함께였다. 여성은 여러 차례 칼에 찔려 사망했다. 상처는 가슴, 목, 등, 옆구리, 팔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필사적인 저항의 명백한 흔적이었다. 피는 옷과 주변 땅, 나뭇잎을 흠뻑 적셨다. 형사들은 사망자의 주소를 알아내 즉시 그녀의 이웃들에게 갔다. 미리암의 마지막 몇 시간을 복원하고 그날 저녁에 사건을 재구성해야 했다. 알고 보니 저녁 8시 30분경 그녀는 반려동물들과 산책하러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큰 개 2마리와 이웃 실리아의 개 2마리를 데리고 있었다. 실리아 자신은 경찰이 오기 직전에 다른 도시 여행에서 돌아와 비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사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실리아는 1번, 2번, 3번 전화를 걸었다. 자동 응답기로 넘어가거나 그냥 신호음만 들렸다. 그런데 집에 4마리의 동물 중 어느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런데 개들은 실리아가 데리러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희생자의 시신 곁 바로 범죄 현장에 머물러 있었다. 풀밭에 앉아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황무지에서 몇 명의 목격자를 신문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이웃 그룹이었다. 모두 미리암을 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약 10분에서 15분 전까지 그들과 함께 산책했다. 대화는 평온했고 아무런 불길한 징조도 없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웃으며 집에 가기 싫어하는 개 중 한 마리에 대해 농담을 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개 산책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황무지 쪽으로 향했다.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거의 즉시 공격을 받았다. 대화와 죽음 사이는 불과 몇 분 차이였다. 수사관들이 복원한 시간대에 따르면 공격은 미리암이 집을 나선 지 불과 20분 후에 일어났다. 그리고 10분 후에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아무도 공격자를 보지 못했다. 아무도 비명을 듣지 못했다. 고요했다. 초동 수색은 성과가 없었다. 경찰견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었다. 흔적은 황무지 가장자리에서 끊기고 주택가 사이에서 사라졌다. 수사관들은 범행 동기를 파악하려 했다. 성폭행은 배제되었다. 성적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옷은 제자리에 있었고 단추도 채워져 있었다. 강도 또한 아니었다. 그녀가 산책에 가져간 모든 귀중품, 휴대폰, 돈, 장신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귀걸이까지도. 그런데도 공격은 극도로 잔인했다. 수사관들은 개인적인 동기를 의심할 정도였다. 살인자는 희생자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감정적 연결, 아마도 증오나 원한이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상처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이것은 분노다. 이 가설은 법의학 감식 결과로 뒷받침되었다. 미리암에게서는 90개가 넘는 자상이 발견되었다.
전문가는 천천히 수를 세며 하나하나 기록했다. 92번의 공격. 게다가 범인은 두 종류의 다른 흉기를 사용했다. 현장에서 칼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상처는 피상적이었다. 첫 공격은 등과 배에 가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는 등 뒤에서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시사했다. 게다가 살인자는 신체적으로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상처는 얕았고 마치 온 힘을 다해 찌를 수 없는 사람이 낸 것 같았다. 팔개의 자상은 신장 부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법의학 전문가는 이것이 치명적인 출혈을 유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상처는 가슴 부위에서 발견되었다. 범인은 희생자의 심장을 꿰뚫었다. 이 공격은 정확하고 깊었다. 마지막 일격이었다. 범죄학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공격은 최소 10분 동안 계속되었다. 근처에 개를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어야 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다. 적어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구도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했다.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범인 역시 격투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을 것이 분명했다. 미리암의 손톱 2개가 부러졌다. 손에는 수많은 베인 상처와 멍이 있었다. 그녀는 저항했고 할퀴었으며 공격자를 밀치려 했다. 수사관들에게 가장 이상했던 점은 희생자와 함께 있던 4마리의 큰 개가 범인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짖지도 않고 미리암을 보호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옆에 서서 지켜보기만 했다. 이는 희생자와 살인자가 아는 사이였다는 추측을 뒷받침했다. 아마도 동물들도 알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격자는 사망자와 정기적으로 만났고 아마도 근처에 살았을 것이다. 집에 드나들고 인사하고 개들을 쓰다듬었을 것이다. 그 후 형사들은 사망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누군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아마도 공격 이후일 것이다. 정확한 시간은 확인할 수 없었다. 메시지는 지워졌고 통화 기록도 삭제되었다. 누군가 공들여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정황을 고려할 때 최초의 용의자는 여성이었다. 이러한 추측은 대부분의 상처가 얕았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났다. 아마도 신체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낸 상처일 것이다. 상처의 수는 질투, 시기 또는 복수와 같은 여성적인 흔적을 가질 수 있었다. 게다가 여성은 분노했을 때 남성보다 자신을 통제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때가 있다. 92번의 공격. 이것은 계획이 아니다. 이것은 통제 상실이다. 이러한 근거로 형사들은 단서를 찾기 위해 살해된 여성의 주변 인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녀는 삼각관계에 연루되었거나 최근 누군가와 심하게 다퉜을 수 있다. 세 사람이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구 실리아가 의심을 받았다. 여성 살인자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그녀를 향한 많은 비난이 쏟아졌다. 이는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웃들은 삐딱한 시선으로 보았다. 인터넷에서는 험담을 썼다. 실리아는 외출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아는 범행 연루를 부인했다. 바예호 가족 역시 그녀의 유죄를 믿지 않았다. 두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돈독한 친구였다. 그들은 10대 시절부터 알았고 그녀가 미리암을 얼마나 아끼는지 보았다. 실리아는 알리바이를 통해 무죄를 증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집행기관 직원들이 그녀를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한 후에도 현지 주민들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여기에 관심 있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가세했고 기자들이 퍼뜨린 소문은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실리아는 온라인에서의 스토킹과 협박을 호소했다. 누군가 그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 침묵했다.
그녀는 번호를 바꿨지만 협박은 다시 그녀를 찾아냈다. 그런 와중에도 그녀는 형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진심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범인을 잡고 싶어 했다. 그녀는 친구가 낯선 사람에게 공격당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주변에 문제 있는 인물이 없었다는 사실에 근거했다. 미리암 자신은 비갈등적이었고 공격적인 사람, 전과자 또는 범죄 세계 출신 인물들을 단호히 피했다. 그녀는 아예 어떤 갈등이든 피하려고 노력했다.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툴 때 침묵했다. 집에서는 세르히오와 실리아가 싸우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폭행 동기 공격 가설로 돌아갔다. 수사관들은 범인이 누군가에게 놀라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 동기를 뒷받침할 증거는 찾지 못했다. 옷은 단정했고 아무 흔적도 없었다. 미리암의 주변 인물 몇몇이 그녀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젊은 남성은 공격적이거나 성급하지 않았다. 그는 곧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첫째, 그들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게다가 이별은 스토킹이나 불안한 신호 없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저 평화롭게 헤어졌고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않았다. 가끔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지나갔다. 아무런 드라마도 없었다. 둘째, 그 남자는 바이에호 가죽 근처인 마드리드에 살았고 확인된 알리바이를 제공하여 모든 의심을 벗었다. 살인 당일 저녁 그는 직장에 있었고 그 후 친구들과 바에 있었다. 수십 명의 증인과 카메라 영상 기록이 있었다. 그 후 살인자가 실제로는 실리아를 살해하려 했으나 실수로 다른 세입자인 미리암을 죽였다는 가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두 여성은 머리색, 체격, 키가 정말 비슷했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개를 산책시켰다. 이 가설은 사망자가 모자와 목도리를 포함하여 얼굴을 충분히 가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 간접적으로 뒷받침되었다. 특히 두 사람이 주기적으로 서로의 개를 산책시켰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을 혼동하기는 정말 어렵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황무지에서 4마리의 동물과 함께라면 누가 구별하겠는가? 그러나 이 가설 또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희생자의 가장 친한 친구 역시 아무도 스토킹하지 않았다. 문제 있는 전 파트너나 다른 갈등도 없었다. 실리아는 조용히 살았고 일했고 세르히오와 만났다. 드라마 없이. 결국 형사들은 수사에 흥미로운 인물 100명 이상을 신문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확인된 알리바이가 있었고 점차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대부분은 수사에 기꺼이 협조했다. 자발적으로 DNA 샘플을 제공하여 감정을 받았다. 문을 열어주고 질문에 답하고 휴대폰을 보여주었다. 사망자의 주변 인물에 대한 철저한 신문 또한 용의자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수사망은 좁혀졌다. 그때 이 시기에 미리암에게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 즉 그녀와 함께 살았던 실리아와 그녀의 남자친구 세르히오에게 조사가 집중되었다. 하지만 실리아에 대한 재조사에서도 그녀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녀는 살인자가 될 수 없었다. 미리암이 공격당한 저녁, 그녀는 범죄 현장에서 2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이를 증명하는 수십 명의 증인과 비디오 녹화, 사진이 발견되었다. 만약을 위해 휴대폰의 위치 정보와 CCTV 영상도 확인했다. 이 모든 것은 희생자의 이웃의 말을 뒷받침할 뿐이었다. 실리아는 다른 도시에 친척 집에 있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웃고 있었다. 그 시간 그녀의 친구는 황무지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실리아는 최종적으로 용의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남자친구 세르히오의 상황은 달랐다. 그에 대한 의심은 미리암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둘의 관계가 긴장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간접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미리암은 심지어 실리아에게 남자친구 옆에 있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불평하기도 했다. 주기적으로 그들 사이에는 짧은 말다툼이 있었지만 친구는 모두가 함께 집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둘을 진정시키곤 했다. 실리아는 그들 사이에 서서 손을 벌리며 말했다. 이러지 말자. 우리 여기서 같이 살아야 해. 실리아의 말에 따르면 이사 후 한동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그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심지어 세르히오가 미리암이 집에 정착하는 것을 돕고 텔레비전 안테나를 설치하고 무거운 상자를 옮겨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 자신은 남자친구가 거의 100번에 가까운 자상과 살인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단호히 믿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잤고 미래를 계획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나 형사들은 세르히오가 제공한 알리바이에 만족하지 못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저녁 5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그는 자신의 플레이스테이션 콘솔로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었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이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형사들은 즉시 기기를 이용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실이었다. 플레이스테이션은 실제로 그가 말한 시간대에 켜져 있었다. 그 후 그는 풀려났고 수사는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무언가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다. 불과 3일이 지났을 때 흥미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갑자기 세르히오가 실리아와의 관계를 끊고 세 사람이 함께 빌린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실리아 자신에게도 이것은 이상하게 보였다. 그는 짐을 꾸리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떠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실리아는 자신의 고민을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왜 헤어지게 되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사생활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그들은 인사하고 작업대 옆에서 몇 마디 나누고 헤어졌다. 어떤 친밀함도 없었다. 사망자의 시신이 매장들었을 때 장례식에는 약 500명이 참석했다. 그들 중에는 세르히오도 있었고 그는 면밀히 관찰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바예요 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상하게 행동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외딴 방이나 밖에서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보냈다. 낡은 담배로 새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다른 곳을 쳐다봤다. 그는 단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는 듯 긴 코트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실내에서 1월에. 이러한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를 알아봤고 몇몇은 세르히오의 코와 손에 있는 긁힌 자국을 발견했다. 신선하고 붉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였다. 그는 직장에서의 경미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장비에 다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매우 의심스러워 보였다. 긁힌 자국은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피부를 긁은 화처럼 평행하게 나 있었다. 수사관들은 7개월 동안 별다른 돌파구 없이 일했지만 2019년 8월 13일 미리암 바예호 사건으로 첫 체포가 이루어졌다. 이때 세르히오는 29살이 되었다. 그는 용의자 목록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흥미롭게도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그들은 비디오 게임을 즐기고 낚시를 좋아하는 매우 차분하고 정상적인 청년으로 묘사했다. 그는 범죄와 잔혹함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용한 청년, 내향적인 사람,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조차도 법 집행기관이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고 확신시키지 못했다. 세르히오는 부모님 집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살인사건과 실리아와의 결별 직후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가 살던 방을 수색하면서 컴퓨터와 다른 기기들, 여러 대의 휴대폰, 자동차, 옷을 압수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그가 옷장에 보관하던 마체테였다. 칼날은 길고 무거웠으며 칼집에 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법의 학 감정을 통해 확인될 예정이었다. 세르히오는 살인 연루를 계속 부인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유죄를 의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동기, 기회, 범행 후의 행동. 형사들은 두 가지 주요 가설을 검토했다. 첫 번째는 미리암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으나 그녀가 거부하자 이것이 세르히오를 격분시켜 그녀를 공격하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미리암이 세르히오의 불륜을 알게 되어 실리아에게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공격하고 살해했다. 관계를 잇는 것보다 죽이는 것이 더 쉬웠다. 그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확고해진 계기는 그의 게임 군솔에 대한 더 철저한 분석이었다. 비록 그가 말한 시간대와 미리암이 사망했을 때 콘솔이 켜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조이스틱이 계속 사용되지는 않았다. 아무도 게임을 하지 않았다. 캐릭터는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살인자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콘솔을 켜두고 그 시간 동안 이웃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콘솔을 켜고 집을 나가고 돌아와서 끄고 간단했다. 법의 학 감정 과정에서 희생자가 입고 있던 옷에서 세르히오의 프로필과 일치하는 DNA 흔적이 발견되었다. 수사관들은 이 흔적이 그가 등 뒤에서 그녀를 공격했을 때 남겨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마도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공격하다가 그녀가 벗어나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리암은 싸웠다. 할퀴었다. 아마 비명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물론 세르히오의 변호사는 이것이 우연한 DNA 샘플의 이동이라고 주장했다. 모두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서로 접촉하고 같은 물건을 사용하고 옷을 세탁하며 서로의 옷에 닿았다는 것이다. 그의 DNA는 살해된 여성의 어떤 옷에서든 쉽게 발견될 수 있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으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세르히오의 DNA 샘플이 있는 담배꽁초가 그녀의 시신 옆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였다. 4개의 꽁초, 모두 새 것이었다. 모두 그의 것이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이 증거들마저도 세르히오가 이전날 개를 산책시키며 담배를 피웠을 때 거기에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려 했다. 어쩌면 그저께, 어쩌면 일주일 전, 누가 알겠는가. 이 모든 것은 설득력이 없어 보였지만 판사는 이것을 중요한 주장으로 받아들였다. 형사들은 압수된 마체테가 살인 도구라고 확신했지만 소유자는 이를 부인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노환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으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다. 낚시나 캠핑에서 도구로만 사용했다. 할아버지가 그 칼날로 생선 손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가보였다. 감정 결과 마체테는 살인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칼날에는 피도 직물 미세 입자도 없었다. 아무것도. 예비 심리에서 변호사는 세르히오가 위험하지 않다고 법원을 설득하려 했다. 미리암 살해 후 7개월 동안 그는 정말로 평범한 삶을 살았고 심지어 희생자 가족과 연락하며 그들을 지원하기도 했다. 비극 이전에도 그는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 전과도 벌금도 하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없이 그를 구속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너무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 그 후 수사관들의 시야에 세르히오, 그의 형, 그리고 실리아 사이에 메시지가 들어왔다. 실리아는 다시 한번 의심을 받았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를 악당이자 사이코패스라고 불렀다.
메시지에 그렇게 썼고 소리내어 반복했다. 이로 인해 그녀가 친구의 죽음에 대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었다. 어쩌면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무언가를 봤을지도. 하지만 추가 조사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해주지 못했다. 실리아는 자신의 분노를 남자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를 빼앗아 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르히오가 체포될 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죽기를 바랐다. 거기서 죽어버려라, 썩어버려라. 그 후 실리아는 다시 경찰과 이야기하며 남자친구의 수많은 불륜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그가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의 처지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했다. 이제는 상관없었다. 모두 알게 해라. 용의자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실리아가 집을 떠난 저녁에 그가 다른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그가 여자친구와 미리암이 없는 동안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집에서 만났을 것이라는 추측이 생겼다. 그러나 이웃이 집에 돌아와 그를 발견하자 실리아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친구를 제거하려는 동기가 되었다. 미리암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불륜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자 실리아는 다시 형사들과 이야기했다. 그녀는 몇 가지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해냈다. 세르히오는 살인 후 며칠 동안 어떤 이유에서인지 개인 물품을 태워버렸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옷 한 벌을 통째로 없애버렸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그것들은 바로 그가 미리암을 살해할 때 입고 있던 옷이었다. 멀쩡한 옷을 그냥 태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는 뒷마당에 모닥불을 피우고 재킷, 청바지, 티셔츠를 던져 넣었다. 그것들이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였다. 세르히오 자신은 모든 것을 부인하며 전 여자친구가 불륜과 이별에 대해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꾸며내고 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녀는 나를 감옥에서 보고 싶어 한다. 그녀의 가장 결정적인 진술은 나중에 나왔다. 세르히오의 형과 이야기하면서 실리아는 그가 살인에 사용한 칼들이 집 근처 어딘가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그것들은 거기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다. 경찰이 이 진술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했을 때 그녀가 심령술사에게 의뢰했고 이제 그의 말을 증언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 자신은 그 칼들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랐다. 그저 믿었다. 믿고 싶었다. 불행히도 실리아의 진술은 근거가 없었고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그 진술은 수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집 근처에서 칼은 발견되지 않았다. 땅을 파고 금속 탐지기로 확인했다. 아무 갓도 없었다. 2019년 9월 20일 세르히오를 미결 구금 상태로 두기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총 4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다. 독방, 신문, 기다림. 갑자기 2019년 12월 20일 그는 석방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압수한 물품을 조사했지만 사망자와 관련된 DNA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옷에도 신발에도 차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세르히오는 풀려났지만 여권을 압수당하고 매주 법원에 출두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늦지 말 것. 그 후 형사들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살인자와 범행을 연결하려 했지만 헛수고였다. 사건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20년 12월 수사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았다.
월 중순 마드리드의 한 재활센터에 알베르토 베르소사라는 젊은 남성이 입원했다. 그는 심한 중독 상태였고 미리암이라고 부르는 여성의 죽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경찰의 주의를 끄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장소, 시간,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언급했다. 그는 2019년에 사람을 공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어머니 집 창문 아래에서 차로 치료했다. 그렇게 그는 세르히오와 같은 감방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세르히오가 이유 사례를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밤에 어둠 속에서 교도관들이 떠났을 때 알베르토의 말에 따르면 그가 말한 모든 정보는 수감 중에 감방 동료가 이야기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사건의 사실과 크게 달라 설득력이 없었다. 날짜, 장소, 공격 횟수를 혼동했다. 그러다 알베르토는 아예 자신이 미리암을 공격했다고 자백했다. 나다. 내가 그녀를 죽였다. 미안하다. 결국 조사 결과 알베르토 자신은 관련이 없었고 그의 이야기는 수사에 특별한 가치가 없음이 밝혀졌다. 그의 DNA 샘플은 희생자의 시신과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에게는 확인된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는 다른 도시에 있었고 약물 과다 복용 후 병원에 누워 있었다. 미리암의 가족에게 이 모든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들은 딸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계속해서 바랐다.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2023년 1월까지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는 어떤 사람이든 책임을 묻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세르히오에 대한 의심은 여전했지만 정식 기소를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명백했으므로 그에 대한 형사소추는 중단되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그의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포와 당국이 취한 예방 조치가 젊은이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세르히오는 거의 모든 친구와 다투었다. 그의 평판은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다. 그에 대한 협박과 모욕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길 건너편으로 건너갔다. 그에게 가장 큰 타격은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아버지는 암으로 고통받았지만 병을 이겨내고 있었는데 악화되어 견디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이것이 세르히오의 체포로 인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수치를 견디지 못했고 소문을 견디지 못했다. 또한 그는 마체테, 자동차, 옷을 포함하여 집에서 압수된 모든 재산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의뢰인은 최소 30만 유로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고통, 굴욕,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 그 후 바이에호 가족은 사건 종결 소식을 듣고 새로운 타격을 받았다. 이제 그들이 불평을 시작하고 멈춰버린 정의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리려고 했었다. 청원을 쓰고 언론에 호소하고 사립탐정을 고용했다. 사건이 그냥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가족은 법 집행기관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다. 2025년 7월 수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유는 미리암에 대한 공격에 1명 이상이 가담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증인은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쪽에서 고요함 속에서 목소리들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남자의 목소리, 어쩌면 2명, 소리치고 다투다가 조용해졌다고. 이것은 왜 2종류의 흉기가 사용되었고 왜 희생자가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다양하고 수많은 상처를 입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한 명은 오른쪽에서 다른 한 명은 왼쪽에서 공격했다. 한 명은 잡고 다른 한 명은 베었다. 그 후 사건의 연대기를 복원하기 위해 재구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명의 공격자가 증거로 확인된 살인 정황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수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만약 살인자가 세르히오가 아니라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마침내 미리암의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검찰은 살인자 또는 살인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들을 찾을 것이다. 조만간. 많은 사람들은 미리암의 살인 배후에 세르히오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증거가 그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현장에서 사망자의 옷에서 그의 DNA 샘플이 발견되었다. 그는 자신의 불륜을 폭로한 이웃을 제거할 동기가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긴장 상태였다. 그의 얼굴과 몸에서 긁힌 자국이 보였다. 게다가 그는 알리바이가 없다. 그에 대해 거짓말을 했는데 이는 이미 그의 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한 세르히오는 개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개들은 그를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 냄새, 목소리, 손길을 알았다. 그는 이웃이 산책 나간 것을 알았고 목격자 없는 곳에서 미리암에게 몰래 다가가 공격한 후 나중에 실리아가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옷을 태웠을 수 있다. 집에 돌아와 플레이스테이션을 켜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는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는 자유롭다. 미리암이 산책하던 바로 그 거리를 걷고 있다. 세르히오가 저질렀을까? 모든 것이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는 그저 교묘히 빠져나갔다. 아니면 이 상황에서 그는 우연한 상황의 희생자가 된 것일까? 불운한 우연의 일치, 좋지 않은 알리바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